5월 13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연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0년 내 최고치로 치솟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비 11% 오르며 2개월 연속 1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원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연준이 6월과 7월, 9월에 연달아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장중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 석유 비중이 줄어도 세계 석유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전일 발표된 CPI에 이어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된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감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PPI가 전월 대비해서는 둔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루나와 테더 폭락 사태에 이어서 비트코인까지 이제 2만 6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에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 과연 무엇일까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변동성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6거래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0.33% 하락한 31,730선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오늘 장중에 0.7%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0.13% 약세로 3,930선. 나스닥 지수는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06%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2% 넘게 강하게 올라준 유럽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다시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는 다소 낙폭을 축소하면서 프랑스 캬크 지수가 1%대 하락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0.64% 떨어지면서 13,73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4월 CPI 발표 이후 아시아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코스피가 2,550선에서 장을 마치면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3.77% 급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83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과 글로벌 위험 회피라는 상반된 요인들과 함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보이던 상해 종합지수는 0.12% 소폭 약세로 3,054선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홍콩 항세지수 2.24%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한 뉴욕 증시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채 1% 넘는 하락장을 연출했습니다. 국채금리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최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대를 웃돌기도 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 PPI 발표 이후에 오늘 2.84%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10년물이 2.86%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늘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하락하며 2.55%대 기록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하락 출발할 가운데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애플 등 일부 종목의 낙폭이 확대되자 재차 약세폭을 확대하는 등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한편 높은 인플레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자 안전자산 서로 심리가 높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되고 있지만 과매도 기대로 이제 장마감을 앞두고 나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또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시장의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화두는 높은 수준의 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달러화가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채금리는 급락을 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서로 심리가 높아지면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이를 촉발시킨 이슈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애플의 하락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은 루나 등 스테이블 코인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신뢰성에 의문이 부각되자 미 의회가 규제를 촉구한 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에서 활성 유저 수와 거래대금 감소로 관련 산업의 활력이 축소된 점 등이 영향을 주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여파로 기업들의 급락을 야기시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한편 애플은 부품업체인 폭스콘이 중국의 경제 봉쇄로 인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와 공급망 불안을 발표하자 하락을 지속했는데 그렇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망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좀 많은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위축된 투자 심리로 시장 참여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를 이유로 달러, 엔, 스위스 프랑,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 이슈는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일부 종목은 반등하고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하는 등 변동성 확대는 지속되었고요. 장 마감 직전에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50bp라든지 75bp 사이의 논쟁은 필요 없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그 추이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국제유가는 장 초반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WTI가 1% 오른 106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0.6%가 오른 10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내 공급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감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오펙은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도 장 초반에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낙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가스프롬을 통한 독일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미국 천연가스는 유럽 천연가스를 따라가며 현재 1%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EIA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월간 곡물 보고서가 나왔죠. 미국의 곡물 생산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곡물 시장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올해 기록적으로 많은 양의 대두를 수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강력한 수요 때문에 공급은 계속해서 타이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두의 생산 전망치는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오늘장 대두 선물은 0.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대두의 경우는 1.2%가 빠진 채 하락한 모습이고요. 또 밀 가격이 오늘장 5%로 크게 오르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미국의 적색 겨울밀 생산량을 5억 9천만 미터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억 8천만 미터톤을 하회했고 또 지난달의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5월 3일을 기준으로 미국 겨울밀 재배 지역의 69%가 가뭄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다가 가운데 코코아와 커피 가격은 각각 2%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설탕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통화 헤알이 반등하면서 설탕 숏 커버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기리 가격은 3%로 오늘 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돈육 선물의 경우는 3.5%로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전반적으로 이 금속 시장의 하방 압력을 싣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1.6%
1%가 떨어지면서 1,822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은 가격은 무려 4%나 빠지면서 2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팔라듐도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 장중에 8%가 떨어지며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1,90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5%가 떨어지면서 1,905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금도 심지어 6%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아연 가격도 3.5%나 빠지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의 주요 52개 재련소에서의 4월 정제 아연의 생산량은 전월보다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운송 차질이 좀 완화됐다고 전해졌고요. 반면 구리 가격도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하방 압력을 받았고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봉쇄 조치와 또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를 우려하면서 오늘장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가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재고량은 17만 5,800톤 넘게 집계되면서 작년 10월 중순 이후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주석이 6%로 오늘장 좀 크게 빠지고 있고요. 끝으로 알루미늄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아크이노베이션과 휘발유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팔라듐과 베트남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아크이노베이션 ETF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매도세 크게 내렸던 기업들은 오늘장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로코의 경우 지난 5거래일 연속 내린 바 있는데 오늘은 약 11%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텔라닥 헬스 역시 5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6%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줌커뮤니케이션과 유니티 소프트웨어, 트윌리오 역시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포진된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역시 올랐는데요. 티커명 ARKK인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은 장 초반에 9% 넘게 오른 바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5.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휘발유 ETF입니다. 국제유가는 어제와 오늘 공급우려에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 역시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가격은 오늘장 약 3% 상승했습니다. 관련 ETF로 티커명 UGA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솔린 펀드 LP 체크해 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3.70%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라듐 ETF 확인해 보시죠.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오늘장 팔라듐 크게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8% 넘게 내렸지만 낙폭을 축소하고 약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강세를 보인 점이 귀금속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 팔라듐 현물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5.95%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ETF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베트남 증시는 사흘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4.82% 급락했는데요.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1,3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1,30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점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한 점이 주가에 부담이 됐는데요. 따라서 베트남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도 내렸습니다. 티커명 VNM인 바네크 베트남 ETF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4.97%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가상화폐로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폭락한 가운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고, 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26,00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무려 258조 원 사라졌습니다. 또 러시아는 테러 제재 보복 조치로 폴란드 가스관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유럽의 가스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입니다. 테라가 떨어지자 루나가 하락하고 또 루나가 하락하자 테라가 떨어지는 이른바 이 데스 스파이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지금 비트코인까지 다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 업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고 있습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2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됐는데요. 이 한화로는 무려 258조 원에 달합니다. 비트코인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26,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이더리움도 2020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가상화폐가 지난해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년 만에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인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로의 전환과 일부 스테이블 코인의 디커플링 사태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달러 등 법정 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중 최대 규모인 테더 역시 1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이번 폭락 사태는 테라의 추락에서 시작됐습니다. 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매 코인인 루나를 함께 끌어내렸고요. 이를 두고 다시 이것이 두 코인 모두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언론들은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테라가 여타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른 알고리즘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테라를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게 아니라 이 루나로 그 가치를 떠받치도록 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테라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자가 테라폼랩스의 테라를 예치하고 그 대신 1달러 가치의 루나를 받는 식으로 최대 20%의 이익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라의 가격이 떨어질 때 유통량도 줄어 결국은 가격이 다시 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1달러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이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테라를 담보로 15억 달러 구제 금융 조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이유는 루나는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랩스의 CEO인 권도영 씨가 테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단체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수십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보유 중인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량 처분한다면 여기서 더 끔찍한 추가 시세 하락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비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테라와 루나가 무너지면서 다른 가상화폐 시장까지 이제 모두 흔들리는 이른바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온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미국 상원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또 웰스파고는 연준이 6월과 7월, 9월에 연달아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 마지막으로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한 가운데 러시아는 군사 조치로 대응하겠다라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제롬 파월입니다. 이번에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두 번째 임기를 확정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4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확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파월 의장의 연임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찬성 80표 그리고 반대 19표로 승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이 파월 의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가 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 지명을 받았고요. 지난해 말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재지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의원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태를 언급하면서 파월의 실패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도 라틴계 인사가 승진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과 파월 의장은 지난 두 달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8%를 넘으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높은 산을 넘고 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지난주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지 못하고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연준의 사령탑의 위치를 지키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연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월의 연임 소식 확인해봤고요. 금리 인상도 당연히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웰스파고가 연준이 6월과 7월 그리고 9월까지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웰스파고도 연준의 행보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이 오는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0.5%포인트라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고 또 앞으로 2년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이라면서 다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는데요. 연방 기금 금리가 2023년 2분기에 3.5%에서 3.75% 즈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이 수준이 실제로 발현된다고 가정하면 실효 연방 기금 금리가 중립 수준을 넘게 되어 금융 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따라서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 부근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그 다음해 말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준의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두고 좀 의견이 갈리고 있죠. 아무래도 웰스파고는 빅스텝으로 좀 힘을 실는 것 같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시티은행은 성장주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됐습니다. 20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럼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PPI가 전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아이템은 시티은행의 성장주 전망입니다. 성장주가 앞으로 무려 33% 가까이 빠질 것이다. 좀 엄청난 경고를 내놨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티은행이 당분간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이 긴축적인 행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성장주의 가치는 더욱더 저평가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일 때보다 매파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실질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성장지수와 가치지수를 분석해보면 특히 성장지수와 실질 수익률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준이 지금보다 덜 급진적인 움직임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전반의 흐름이 성장주에게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당분간 성장주 매입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변화는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실례로 2019년과 2020년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주식이 크게 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인데요. 점점 더 빡빡하게 조여지고 있는 통화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요즘 통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성장주들이 지금보다 33%가량 더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구멍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담을 것을 추천했고요. 미국과 유럽보다는 영국과 신흥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술주보다는 금융과 상품주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신흥국 시장 그리고 가치주, 마지막으로 금융주까지 좀 살펴보면 좋다. 자, 이런 조언 내용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후의 보루 애플의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빵주도 위험해졌다. 또다시 좀 어두운 전망이 하나 나왔고요. 또 오펙은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가 347만 배럴로 하향 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늘 WTI 가격은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고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를 제재해도 세계 석유 공급 위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애플이네요. 애플의 주가를 통해서 앞으로 S&P 500 전망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아이템을 예전에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애플의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빵주가 위험하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때 업계에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의견일 뿐이기는 하지만 애플이 무너지면 전체 빵주 혹은 더 나아가 지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애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장중 기준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제는 애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에 시총 1위의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까지 전해주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애플까지 맥을 못 추고 있는 지금 과연 어떤 방향성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어두운 전망 그 자체로도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S&P 500 지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17%가량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애플까지 쇠퇴하면서 앞으로 S&P 500 지수와 시장 전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미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애플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오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분기의 아이폰 출하량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도 정확하게 호재를 가져올 만한 소식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을 포함한 팡주의 모든 종목들도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고점 대비 떨어진 수치를 읊어보자면 메타는 51%, 아마존은 44%, 애플과 알파벳도 각각 23%와 25%,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26%가량 내려가 있으니까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피하는 것이 좋은 종목들을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애플이 무너지면서 팡주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 살펴봤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도 체크하겠습니다. 로빈후드가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30%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죠. 이쪽의 CEO가 지분 7.6%를 취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